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저는 유인물이 있을 줄 알고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유인물이 좀 길어요. 저는 이 토마스 베리 사상과 에코페미니즘을 연결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윤정 선생님은 이제 실천 운동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각자 나눠서 했는데 지금 분량이 똑같이 7쪽 정도 돼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토마스 베리 이미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베리 사상은 사실은 너무나 엄청나서 제가 다 이해한다고 하기가 참 어렵고요. 지극히 일부 접한 생태 여성주의자 입장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생태 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는지, 서로 힘이 되는 부분은 뭐고 또 불편한 부분은 뭔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환경연대에 있는데 저희가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텀블러 들고 다니고 플라스틱 안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많고, 그래서 저희 운동에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받을까, 또 한국 사회에 실천은 아니라 담론의 확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를 올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활동 학자들 29명이 객관연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에코페미니즘 읽기를 6회에 걸쳐서 개설을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한 100명 가까이가 등록을 해서 저희가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공부 모임에 이렇게 100명이나 왔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근데 한편 보면 이제 기후변화나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첫 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젊은 여성들도 있고 남성도 소수 들었고요. 에코페미니즘 전체를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댓글창도 너무나 뜨거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천적인 고민들이 다 굉장히 많았어요. 관심은 이제 영 페미니스트들은 채식이나 뭐 동물권, LGBTQ 이런 데까지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젊은이들은 정말 생존과 그 자립이 너무 힘든 시대에 이런 환경이나 생태를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생태 영성을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토론 중에 뉴질랜드에서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이었는데도 그 중에서 누가 강의 권리를 주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원래 강은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자연은 자연의 권리가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인간이 거기에 이제 자연에 깃들어 사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에코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토마스 베리 사상을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 전 특히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젊은 여성들은 정말 아시잖아요.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금수저가 아니면 너무나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어렵고, 젊은 여성들은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가죠. 두려워서 불법 카메라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은 말할 수가 없이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태
문명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준비할 건가 그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두 부분인데요. 토마스 웰리 사상과 생태 여성주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접점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면 이거 굉장히 실론적인 거고 굉장히 부족한 글이지만 이 파일을 받으시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건너뛸 거기 때문에 네, 뭐가 이렇게 갭이 보일 것 같아요. 건너뛰다 보면은 토마스 웰리 신부님 제가 빠진 건 사실은 이분이 엄청난 사유의 힘을 갖고 계시지만 또 너무나 근사한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웰리 신부님의 책을 읽으면 그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매료됐는데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도 못하고 종교도 공부 안 했고 철학도 공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이 토마스 웰리 신부님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의 그 어떤 시적인 풍부함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편하게 그래도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웰리 신부님에 대해서는 이재돈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생태대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과업의 과정에서 여성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제 그 생태 철학자이신 존 카업 교수님 그 온라인 강연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지구를 바꾸는 10개 생각 그 책에서 건강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공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전은 에코페미니즘이다. 또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온라인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토마스 웰리 신부님께도 생존해 계시고 제가 만났다면 여쭙고 싶었어요. 그 여성의 지혜 얘기하시고 생태여성주의 얘기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근거나 뭐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제 존캅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존캅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명하실 말씀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에코페미니즘이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질적 모델을 공격하고 그 모델 안에 있는 성편견을 드러낸 점, 또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온 오래된 가정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젠더 이슈를 가져온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적 메타피직스 자체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거였다는 걸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코페미니즘은 사실은 이제 에콜로지하고 페미니즘의 결합인데 에콜로지나 페미니즘이나 다 60년대에 굉장히 어떤 그 사회 진보적인 사회 운동 그때부터 이제 그 발화가 돼서 에코페미니즘은 70년대 굉장히 또 확산이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운동이 다 사회문화적인 변혁을 이룰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운동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비판적, 변혁적 잠재력을 통합시키려는 시도로 에코페미니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뭐 페미니즘에서는 그걸 관심을 두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근데 그것을 그 지속되는 요인이 가부장제 문화라고 규정을 하는 그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해요. 70년대 제2의 페미니즘의 물결,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그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 그 가부장제 제도나 구조나 문화나 이런 걸 바꿀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급진적 문화적 페미니즘하고 또 심층 생태학 딥이콜로지하고의 결합이에요. 에코페미니즘은 레디컬 컬처럴 페미니즘하고 딥이콜로지의 결합인데 물론 그 이외에 복잡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단순화시키면 그런데 심층 생태로는 아시다시피 어떤 환경 문제가 뭐 기술 개발 갖고 규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변혁적인 이론인데 그 두 가지 결합입니다. 근데 그러면 페미니즘하고 에코페미니즘 뭐가 다른가 보면은 페미니즘은 이제 젠더로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지배 문제
그걸 주로 다룬다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 남성의 지배 관계는 결국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풀어야 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이제 포괄하면서 보고 있고, 그런 심층 생태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고 보면 심층 생태론은 자연 문제가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가 문제라고 보는 게 바로 에코페미니즘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심층 생태론자를 비판하죠. 하다못해 이제 북친 같은 사람들 비판을 하고 에코페미니스트들이. 그런데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기후 변화 문제를 봐도 심층 생태론자들은 인구 감소 굉장히 주장하고요. 인구 통제, 그러다 보면 자연이 여성에 대한 재생산권의 통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반대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북반구 남반구 사이의 불평등, 뭐 북반구 사람들이 훨씬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인구는 뭐 작아도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5천밖에 안 돼도 전 세계 에너지의 4분의 1 이상을 쓰고 이런 걸 보면 인구 문제가 아닌데, 심층 생태론자들은 인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반대를 하죠. 하여튼 간단히 종합을 하자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경험하는 어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자연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생태론은 불완전하고, 자연 해방을 다루지 않는 여성 해방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고 보는 전제로 자연 해방과 여성 해방을 연결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생태적으로 더 생태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접점은 제가 다 못 끝내서 한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대적 세계관과 이원론인데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토마스 벨이 이 자연 착취의 기저의 근대 철학의 이원론과 기계론적 우주관을 얘기하시잖아요. 뭐 다 잘 아시는 그 서구 종교 당초에는 토마스 아퀴너스 표현처럼 우주의 질서가 가장 궁극적이고 고귀한 안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주 자체를 이렇게 존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흑사병 때문에 이제 자연에 대한 멸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따라서 지구는 영혼이 없는 물질로 전락하고, 베이컨이 또 아는 힘으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뉴턴의 그 이론에 따라서 또 우주관이 굉장히 기계론적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일련의 그런 흐름이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졌다 말씀하시고요. 에코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원론을 거부를 합니다. 여성, 남성, 정상, 비정상, 뭐 감성, 이성, 몸, 마음 이런 거 굉장히 거부하고, 사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그 몸 얘기 아까 우리 이재돈 신부님 해주셨지만, 에코페미니스트가 쓴 스테이시 엘러모의 몸, 살, 흙 이런 책을 보면은 몸을 투과하는 몸, 그러면서 정신과 몸을 분리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고,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인간이 자기 몸을 환경 물질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 투과하는 몸이기 때문에 되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환경으로. 그러면서 인간의 몸이 이미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독성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내 몸을 지키려고 막 환경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절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몸과 마음, 뭐 감성, 이성 이런 분리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이원론을 거부하는 거는 토마스 웰 신부님하고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부장제에 대해서 토마스 웰 신부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몇 권의 책을 보면. 저는 토마스 웰 신부님이 참 에코페미니스트시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 신부님 책을 읽으면서. 근데 반가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구 문명 전체 과정이 가부장제에 의해서 공격적이고 약탈적인 남성 지배에 의해 손상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가부장제가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4가지 가부장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비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제국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성들의 자발성과 양육하는 성질이 이런 전통적인 여성적인 역할, 여성성이 생태 여성주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주의 모성적인 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어떤 이런 우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가부장제를 중심에 놓으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모성적 여성에 대한 견해는 자칫하면 이제 본질론을 붙일 수가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모든 여성이 그렇고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정체성에 기반한 얘기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래서 여성, 남성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이미 생물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감성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100% 여성도 없고 100% 남성도 없다는 거 다 잘 알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어떤 생물학적 정체성에 기반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시대다. 근데 한편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성소수자, 성전환자 입학할 때 학생들이 거부한 걸 보면 또 굉장히 젊은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굉장히 본질론 트랩에 또 빠져있는 젊은 페미니스트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본질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먹히는 시대예요. 일부 소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미 여성 안에서도 계층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거기에 따른 교차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님의 이런 말씀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영 페미니스트들하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뭐 페미니즘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에코페미니스트 카렌 워런 같은 사람은 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뭐 특징들 가치 위계적이고 가치 이원론적이고 권력을 이렇게 지배하는 개념 파워 오버 개념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이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배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의 설명은 원래 인간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원론과 어떤 인간 중심주의, 계몽주의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격상시키고 자연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성이 또 자연하고 굉장히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출산하는 몸이라든지 양육하는 몸이라든지 뭐 우리 옛날에는 태풍도 여성의 이름으로 붙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대상화했듯이 이렇게 하고 차별하고 착취하고 남용했는데 여성이 자연에 가깝다고 보면서 이제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은 자연 및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되고 남성은 인간적 이성적인 것과 동일시됐고 자연과 물질적인 것은 인간적 이성적인 것에 비해서 열등하게 취급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되고 남성이 여성을 종속화하는 것은 정당화되고 이런 어떤 지배의 로직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자료에 정리를 했고요.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인간은 현재 가부장적 기능 양식 안에서 생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하셨고 거다 러너 가부장제의 창조를 쓴 그 에코페미니스트는 신부님이 실제 거다 러너나 그 마리자 김부타스나 이렇게 여성주의적인 고고학자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페미니즘을 제가 발견하고요. 거달 러너 같은 경우도 가부장제는 더 이상 남성들 혹은 여성들의 욕구에 봉사하지 못하며 군사주의 위계 그리고 인종주의와의 뗄 수 없는 연관성 속에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나 거달 러너의 글을 보면 가부장제가 정말 생명을 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왜 그런지 화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탈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 건가? 우리는 아직도 문화 관습에서 가부장제에 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과제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과 자연의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에코페미니즘도 단일한 이론체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이제 문화적 또는 자연적 에코페미니즘도 있고 영성 에코페미니즘도 있고 사회 주의적 에코페미니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이유는 여성과 자연의 연결성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화 자연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자연과 연결되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건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연결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더 바람직한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 구성적 에코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연결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결성이 여성이 종속되는 그 기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트너 같은 사람은 여성에 대한 종속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문화가 여성을 몰가치화하고 종속시키고 있는데 그 문화가 평가절하하는 어떤 것하고 여성을 연결짓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그게 자연이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여성을 자연과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렇게 밀접하게 여성이 자연과 밀접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첫째 몸과 기능이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 자체가 생리 구조를 봐도 그렇고 보바르는 하다못해 여성은 종의 희생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Prey of spec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 자체가 여성의 즐거움이나 편함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불편하잖아요. 여성의 몸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출산행위 자체 여성의 또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러니까 여성의 몸 자체가 과연 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과 밀접하게 여기고 또 사회적 역할 자체가 여성을 가정이라는 맥락에 위치 지으면서 가정이라는 게 특히 갑장적 사회에서 가족은 상당히 자연 집단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하다 보면은 UN 회의에 가서도 패밀리냐 패밀리즈냐 가지고 며칠 밤 토론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패밀리냐 패밀리즈냐. 패밀리즈는 이제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는 건데 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못해요. 패밀리. 그런 패밀리와 패밀리즈 때문에 우리가 밤새 토론을 하고 회의가 연장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가부장적인 멘탈리티를 가지면은 상당히 자연 집단인 거예요. 혈연 집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성이 자연과 연결되는 걸로 보고 또 여성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것을 타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이 조금 관계지향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렇다면 그것도 여성이 자연과 더 가깝게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연과 연결성 때문에 여성에 대한 식민화의 논리가 만들어졌다. 가부장제 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성으로서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성찰하시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이 위에도 이제 어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쓴 책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이게 왜곡된 경제 자체란 개념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 아시잖아요. GDP 중심이고 임금 노동 중심이고 근데 임금 노동 아닌 노동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빙산 모델이라고 하는데
겨우 요거 가지고 우리는 GDP에 산입을 하고 나머지 이거는 이를테면 재생산 노동이라든지 농부들의 작업 노동이라든지 뭐 청소년들의 비공식 알바 뛰는 거 이런 거 다 보호받지 못한 이 노동 자체는 GDP에 산입도 안 하고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지 않는 이거 자체가 가부장적인 모델이다. 현대 경제 모델이.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강력하게 그런 걸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분석도 할 게 있지만은 시간상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원고에는 제가 참고문헌 쭉 말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에서 에코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3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약간의 해석을 곁들여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페미니스트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페미니스트 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드디어 파평윤과 가부장제 집안으로부터 해방감을 정말 만끽을 했습니다. 1년에 10번 제사하고 뭐 9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아버지의 큰 소리도 노랫소리로 들을 정도로 이제 강단을 갖게 만들어준 게 페미니즘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졸업하고 나서 좀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운동가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 언어로 내 삶을 정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매 순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저 아내는 한참 한 10년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제 안에는 답이 금방 보이지 않는 어떤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글에 두 줄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성운동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누구를 기준으로 평등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성운동의 목표인 성평등 사회는 여전히 지금의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젠더가 평등해지는 거 맞는가? 그것이 다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법을 만들면 또 다른 정책과 현실이 드러나서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젠더의 제도화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감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공허감 같은 걸 느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생태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하는 중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제가 완전히 제 삶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로서 그 환경운동을 하고 또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의 출연은 이제 반세기 정도 됐습니다. 저기 PPT 잠깐 사진 몇 각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보내드릴게요. 반세기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이렇게 쳐지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확실히 70년대에 생겼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읽기만 해서. 근데 70년대 생태 여성주의, 에코페미니즘하고 에코페미니즘 행동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핵운동, 평화운동, 환경생태운동, 기지 반대운동, 그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의 상당 부분 또 아주 격렬했을 때였죠. 70년대, 80년대. 여성들이 사실은 이 운동의 굉장히 핵심을 형성하면서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사진만 넣지. 그래서 이런 그 저항 행동들이라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현장이 되어주었고 또 이론의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할 것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모델에 딱 맞게 모든 것이 조건에 맞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환경운동적으로 때로는 평화운동적으로 또한 여성운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그 사례들인데요. 이것을 저는 오늘 에코페미니즘 시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에코페미니즘 운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기후환경 환경운동과 여성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아주 간략하게 사진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썼던 건데 좀 지루하실까봐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에코페미니즘 떠오르는 치코 운동 보시면 알죠? 그때 남자들이 그랬어요.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숲이 무엇인지 알아? 숲은 송진과 목재 그리고 외화란 말이야. 이런 이제 코트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여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숲이 뭔지 아시는지요? 숲은 우리의 어머니과 물과 깨끗한 공기입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면 우리는 이 숲에 와서 풀과 열매를 모아다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무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이제 벌써 70년대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를 먼저 쓰러뜨리기 전에 나무 한 그루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들이 도끼를 쳐들면 우리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지금 돌아가신 왕가리 마타이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 운동도 굉장히 에코페미니즘적으로 보면은 충분하게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벌목하고 거기다가 뭐 시내 가운데 뭘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여성들이 하고 했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70년대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 독일 라토기지 평화시 뭐 호주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애들도 나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림은 그 휴먼 체인에서 저기 여성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그 두 장대 같은 두 경찰이 끌려가는 저 여성 사진을 보면 참 치열하고 처절하게 저렇게 이제 싸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진을 좀 보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에코페미니즘이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90년대 싹이 틀 때부터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불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환경을 보자. 또 젠더 관점으로 환경 정책을 분석해보자. 혹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환경운동 이런 개념들을 혼용했었지만 에코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한 10년쯤 뒤에 우리들의 용어로 우리들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환경운동, 반원전운동, GMO, 생명공학 운동의 현장에서 중심에 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제 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개념화되고 의무부여가 될 이제 상황이 되신 한 세대를 거쳐갔으니까 그걸 모두 저는 에코페미니즘의 눈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0년간 여성들의 이런 행동들은 에코페미니즘을 포함하지 않아도 에코페미니즘적 가치와 실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태이론가 문순옥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 모두가 생태 여성주의라는 개념의 옷을 입고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성과 환경, 에코페미니즘 이런 것을 좀 혼용해 쓴 거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서구를 찾아보니까 뭐 여성과 환경대 쓰리마일섬 핵재난 이후에 막 여성들이 막 긴급하게 모여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지구에서의 여성과 생명회의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생태여성주의 회의, 80년대 생태여성주의 회의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런던에서 만들고 뭐 그럽니다. 이 당시에는 막 수녀님들이 수녀복 입고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기도드리고 막 이럴 때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코페미니즘이 하나의 이념이고 실천 방식으로 독자성을 갖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그 운동이 필요하다 한 것은 그 중요한 계기는 1995년도에 제4차 세계 여성대회입니다. 북경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거의 한 80-90명 한국에 있는 여성운동가, 여성환경운동가들이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보름 동안에 5,000개 가까이 워크숍이 열리고 170-80개 나라에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정말 저희는 그냥 해방구란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서구에서의 그런 에코페미니즘이랄까 여성들이 환경운동의 중심이 돼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 많은 사례와 강의들이 그 텐트 안에서 매일같이 보름 동안 열리면서 상당한 자극을 받고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성의 눈으로 환경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하면서 그때 준비팀에 있던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의미 있는 책 두 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1996년도에 다시 꾸며보는 세상 생태 여성주의 대두 이런 것이 이화대학에서 출판이 됩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고 많이 이렇게 당시에는 많이 안 읽혔지만 이거는 아까 앞서 말한 서구에서 여성과 환경, 생태 여성주의 이런 컨퍼런스를 막 캘리포니아부터 해서 막 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거기서 했던 발표나 스피치들을 모아서 낸 건데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만다나 시바랑 마리아 미스가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의 고전에 가까운 책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번역돼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내부의 에코페미니즘 논의를 상당히 촉진시켜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그 9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시민적 저항과 풀뿌리 환경운동이 막 생기면서 여성들이 속속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들도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이 진폐증 환자, 영광 원전 지역 문해아 출산, 골프 캐디의 기형아 출산, 원전 노동자 아이들의 기형아 출산,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위협적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오 이런 위협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해 반대 시민회의 같은 경우를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핵 폐기장 반대 운동에서는 여성들이 뭐 발군으로 중심에 섰겠습니다.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시민저항 운동에 여성들의 참여와 주도는 두드러져 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 활동가와 지지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90년대는 여성 환경운동의 시대, 에코페미니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된 단초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경운동가 그룹 그리고 지지하는 풀뿌리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탈핵운동가 정말 지역에서 20대 초반에 한 여성이었는데 당시에 그 울진에 그 반핵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서울로 와서 탈핵운동, 여성 탈핵운동가의 거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활동했었던 분인데요. 그 김혜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핵운동의 중심에는 엄마들 여성들이 있었다. 탈핵은 생명에는 타협이 없다고 단언하는 여성들의 본능이 운동적으로 지속될 때 더욱 실현 가능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점에서 논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12년에 독일의 여성 하원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참석했던 회의는 핵 없는 세계와 동북아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이 이제 발표하러 왔다가 이제 그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 핵발전 반대 운동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위험에 대해 훨씬 더 경계함으로 핵발전 같은 위험 요소에 더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고 여성들은 오늘 우리가 내린 이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서도 훨씬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현장을 돌이키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실은 생활 건강, 또 건강 이슈가 굉장히 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저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구에서 그 패널 피해 임산부 모임을 결성해서 그 낙동강 패널 오염 이슈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어느 그 기업하고의 대치를 했죠. 법적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때부터는 그 옆에 같이 있게 됐던 건데 소각장 반대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 났습니다. 목동, 상계동, 고덕지구, 군포, 가천시에서 단 1, 2년 사이에 그 이제 넘치는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수 없으니 소각장이라고 결정한 거에 대한 저항이 정말 저는 그 여성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싸운 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풀뿌리 행동을 통해서 여성들은 성장과 개발주의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안전한 일상과 삶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만이 변화의 근거라는 것. 그 행동 과정에서 우리 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싸움 과정에서 지자체 여성들이 막 출마해가지고요. 정말 십수명이 그때 95년도 지자체 부활되고 바로 다다음 선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 운동에 고덕동에서 싸웠던 한 여성이 저희 단체의 대표여서 거기 선거 현장에서 같이 이제 서울시의원은 당선됐지만 이런 사례는 아주 많아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싸움의 형태 또 이런 것들은 환경운동과 여성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사례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목표로 분명한 목표로 하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여성환경연대를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운동, 여성주의 환경운동을 넘는 하나의 운동으로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여성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기존의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한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지금 20년 넘지만 굉장히 이 활동은 이제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이렇게 됩니다.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만든 낡고 위험한 사다리를 경쟁하듯이 끼어들어 올라가는 길을 벗어나 자연과 인간 모두가 삶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다른 문명의 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여성 운동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선언문의 이런 개념들이 과감하게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 생명, 돌봄과 모성성, 생태 감수성, 연결성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맞지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문에 그대로 다 등장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성환경인 제주선언, 여성환경인 서울선언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활동가들이 에코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든 환경운동에 있든 간에 모여서 제주와 서울에서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문의 제목도 상당히 나눔과 보살핌의 그물망을 짜는 여성환경인의 다짐, 선언, 막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꼭 소개하고 싶어요. 영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활약, 단초. 2003년도에 꿈꾸는 지렁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꿈꾸는 지렁이들, 젊은 에코페미니스트의 세상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화대학 여성학과의 여성과 환경이라는 수업을 수강한 그 젊은 학생들이 에코페미니스트 학습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막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낸 게 바로 꿈꾸는 지렁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지렁이는 양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대요. 그리고 묵묵히 꿈틀대며 흙을 살리고 기름지게 만드는 존재들이며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아왔으면서도 늘 무시와 차별이 되어왔던 여성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꿈꾸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성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소리내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생명체들이 자신의 생기를 한껏 뽐내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서두에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은 이제 완숙한 지렁이가 됐죠, 이제. 그래서 40, 50대에 그런 또 에코페미니스트 됐지만, 주로 아마 20대였을 그들의 그 당시 20년 전에 그런 열정과 에코페미니즘을 시작하려는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들었는데요. 지금 그때 다뤘던 주제들을 보면 지금도 바로 핫 이슈인 거죠. 생리대와 여성 건강, 화장품의 그늘, 모유 수유 운동, 생명공학과 불임치료, 여성과 약자를 위한 생명 담론, 전쟁과 올림픽의 고발, 에너지 위기, 자연의 이야기 듣기, 생태 영성주의. 정말 주옥 같은 주제들이 그 책에 다 담겨 있었고 거의 실험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의 그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다시 그게 뭐라고 합니까? 개정판이 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2000년대로 들어오면 이때는 이슈도 훨씬 확장되고 여성들의 주도성은 정말 분명해집니다. 원전, 생명공학, GMO 여기에 이제 여성 활동가, 지역 여성 주부들이 막 굉장히 열렬하게 붙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모 반대 운동 같은 거 되게 열심히 있었고요. GMO 반대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개 단체가 아니라 연대 네트워크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변곡점이 된 거는 역시 후쿠시마 재난 이후로 젊은 어머니들, 젊은 활동가들이 이제 온오프라인을 드나들면서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차일드 세이브라고 하는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단순간에 3만 명 이상, 그 당시 한참 전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로 자신들을 에코맘, 탈핵맘 이렇게 막 붙이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 대표였던 한 분이 발표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 재난 후 원전이 있는 한 내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매일 지나는 도로와 벽지 오염, 분유 속 세슘 검출 등 우리는 주어지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었고 우리들을 계단 유폰자로 부르는 이런 일각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분들이 여러 명과 함께 시민 방사선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내 아이의 안전이라는 이기적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수많은 아이들과 사회 이슈들로 관심이 확장되었다고 어느 발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실천 내용을 그대로 이분들이 굳이 에코페미니즘 표방하지 않아도 이 사례들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밀양 송전탑 건립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머니들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젊은 그 에코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아주 옷 벗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옷을 벗고 저항해야 했던 밀양 할매들, 포크라인을 앞세운 폭력에 흙바닥에 늙은 할머니들의 나체 저항은 단지 늙은 주인의 몸이 아니라 그 삶을 만들어 온 그곳의 땅과 자연의 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밀양 할머니들의 투쟁에 대해서 반다나 시바가 격려 동영상을 보낸 거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밀양 투쟁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치코, 밀양 할매들, 독일과 시칠리아의 탈핵 저항, 또 영국의 미사일 반대 운동, 탈핵맘, 여성환경연대,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생명과 삶을 살리는 길인가,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년 사이에 에코페미니즘 실천과 이념적인 확산은 어느 때랑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고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뭐 제목이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독자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막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페미니즘의 특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의 실천이 막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뿔뿔이 공동체가 막 생겨요. 그래서 성동구, 구로 뭐 여기저기서 해서 에코페미니즘 학습 공동체들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특강들이 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젊은 분들, 일상 속의 실천, 지역 공동체, 그리고 나처럼 뒤늦게 회심한 회심 세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핵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고 마쳐보겠습니다. 근대 산업 문명을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 모두가 스스로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문명의 길을 위한 에코페미니즘은 꾸준히 아래로부터 공명되고 확장되고 있다. 생태계 위기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에 여성들의 저항은 예견되어 있고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과 대안적 실천들이 각자의 삶과 사회적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상의 각성과 저항들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통합적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현장에 있는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또 한편의 고민입니다. 실천이 그 큰 세계관의 전환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